자, 이번 시간에는 629페이지죠. 연대채무 보시죠. 거기 413조에 보면 연대채무의 내용을 정리해놨죠. 법 조문상으로, 그죠? 자,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각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한 사람이 이행을 하면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 했죠. 그러니까 채무자가 여러 사람이 똑같은 내용의 급부 이행할 의무를 각각 부담하고 있는 거예요. 그중에 어느 한 사람이 이행을 하면 전부가 변제한 것이다 이렇게 인정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의 관계의 채무관계를 연대채무로 한다 라고 합니다. 자, 이때 연대채무의 특성을 한번 보시죠. 특성은 채무자 여러 사람이 각각 채무를 부담한다라는 거예요. 연대채무. 예컨대 갑, 을, 병이라는 사람이 예컨대 정이라는 사람한테 각각 똑같은 예컨대 3천만 원의 채무를 지급하기로 이렇게 약속이 돼 있다. 채무. 똑같은 채무예요. 이 채무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 근데 갑, 을, 병, 채무자 누구든지 한 사람만 정한테 이행하면 3천만 원 다 변제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때 이 채무 한 개 한 개는 각각 별개의 독립적인 채무예요. 이렇게요. 별개의 채무로 인정하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요. 이 채무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적이다 보니까 주종 관계는 존재하지 않죠. 주종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우리는 채무의 독립성 그래요. 이게 첫 번째. 채무의 독립성이 있다.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채무의 독립성. 자, 그 다음 두 번째요. 630페이지 가시죠. 연대채무의 각 채무자는 전부의 급부를 하여야 채무를 면제받으니까 끝나니까 당연히 갑, 을, 병은 각자가 3천만 원의 채무를 이행할 책임을 지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각자가 전부 채무를 급부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각 채무의 전부 지급 의무성이 있다. 그죠? 전부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각 채무가. 이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각 채무의 모든 급부 의무를 부담한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이러한 각 연대 채무자의 채무는 주관적으로도 공동의 목적에 의하여 연결되어 있다. 이걸 우리는 주관적 공동관계라고 그래요. 자, 이때 갑과 을과 병, 이 삼자 있죠? 이 삼자는 이렇게 얽혀 있다. 이걸 뭐하냐? 주관적 공동이다. 이렇게. 이게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자, 이런 내용의 성격을 연대채무의 성격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관적 채무, 각 채무의 연대성이라는 주관적 공동 때문에 나중에요, 서로, 자기가 부담하는 비율이 정해져 있을 수 있고, 각자가 부담할 이 내용 안에서요, 갑을 병 세 사람 안에서 자기 분담할 부담이 정해질 수가 있고, 그 정해진 이상의 이행을 했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가 부담해야 할 비율별로 이행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나오겠죠. 자, 이런 내용이 여기에 있다. 자, 이러한 연대 채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요, 당연히요, 법률 행위에 의해서나 법률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지겠죠. 자, 연대 채무의 성립은 첫 번째는 당사자의 법률 행위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법률의 규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연대채무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 민법상에 연대채무로 되는 게 이게요. 예컨대 이사, 감사 등의 법인의 업무 집행한 사원들의 행위, 그것이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거기에 의결에 찬성하거나 집행에 동참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연대에 책임진다 해놨죠. 그게 35조 2항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의 이사가 임무를 해태해서 법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때 이사는 법인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지죠. 또 공동차주나 공동임차인의 연대 책임 규정을 두고 있죠. 이런 식으로 법률 규정에 각각 규정이 있다 이 말이죠. 35조 2항은 법인이 불법행위를 책임을 지지 않지만 거기에 그 행위를 하게 되는 데 대하여 의결에 동참한 찬성한 구성원인 사원이나 또는 집행한 사원이나 이사 이런 사람들은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해놨다는 것이죠. 이게 35조 2항이에요. 그 다음에 65조예요. 이사가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법인에게 손을 끼쳤을 때 이때 그 이사들은 연대 책임을 진다 이래놨죠. 그죠? 뭐 이런 등등의 규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행위란 것은 당사자 약정이죠. 약정에서 갑을 병정 이들 사이의 약정에서 연대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다 이렇게 하면 연대 채무 관계가 발생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크게 나누면 이 두 가지에서 연대 채무가 성립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연대 채무가 이루어지면 효과가 발생할 텐데, 그죠? 효력. 자, 효력은요, 기본적으로 대외적 효력과 대내적 효력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대외적 효력이란 것은 여기에 연대 채무자가 여기에 있는 채권자와의 사이, 이들 사이에 연대 채무, 이 관계되는 것을 대외적 효력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채권자는 이들 전체에 대해서 갑을 병 연대 채무자 전부에 대해서 3천만 원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요. 3천만 원 이행해라. 3천만 원 이행해라. 3천만 원 이행해라. 1,000만 원씩 이행해라 청구하는 게 아니고요. 3천만 원 이행하라고 청구한다는 거예요. 각각. 그러니까 동시에 청구할 수도 있고 3천만 원 갑을 병 모두에게 각각 3천만 원씩 내놔라 빨리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순차적으로 갑한테 3천만 원 청구했다가 그 다음에 을한테 그 다음 순서로 병한테 이렇게 청구해도 돼요. 이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되고요. 또요 3천만 원 다 내놔 할 수도 있지만 야 너 갑 너는 2천만 원 줘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를 이행하라 청구할 수 있고 또는요 이 채권자가 일부를 청구해도 무방해요. 그럼 일부를 청구해서 2천만 원 받아냈으면 또 나머지는 3천만 원 중에서 1,000만 원 못 받았잖아요. 그럼 1,000만 원 받으면 되겠죠. 그러면 을이든 병한테 누구든 한해 1,000만 원 내놔 할 수도 있겠죠. 있겠죠 당연히. 이렇게. 그래서 아주 대외적으로는요 이 채권자가 자기의 권리 해소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면서 안정적이죠. 그죠? 그것을 좀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채권자는 여기 연대 채무자에게 모두에게 동시에 3천만 원 다 내놔라라고 할 수도 있고 순차적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또 전부 3천만 원 다 내놔라 할 수도 있지만 일부만 청구할 수도 있다. 자, 이것을 꼭 알아두셔야겠죠. 여기 우리는 대외적 효과, 이행 청구에 관한 것입니다. 이행 청구. 이 이행 청구를 어떻게 하죠? 그래요. 채권자가 누구한테요? 연대 채무자 여기에 이 사람들한테 요 청구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외적 효과를 여기 수인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내적 효과요. 대내적 효력이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연대 채무자, 갑을 병 이 세 사람 사이의 효과입니다. 이걸 대내적 효과라 그래요. 대내적 효과. 자, 여기는 기본적으로요. 거기에 양갈로 4번에 보시면 되겠는데 1인의 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했죠. 이 내용을 가지고 여기에는 두 가지 형태로 있어요. 상대적 효과가 있는 게 있고 상대적 효력이 있는 게 있고 절대적 효력이 있는 게 있어요. 이게요. 절대적 효력이 있는다는 것 이것은 결국은
채권자의 채권이 실현되는 것이거나 또는 채권자가 채무자 중, 연대 채무자 중에 이행을 청구해서 그 급부 이행을 받아내는 그러한 과정이겠죠. 이런 내용은 여기야 절대적 효력의 효과가 생겨요. 이 채무 관계가 그대로 이행되는 거죠. 자, 거기서 볼까요?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으로서는 변제, 대물 변제, 공탁, 이거는 채무 변제를 이루는 거죠. 그 다음에 채권자 이행 청구, 그리고 이행 청구했기 때문에 청구는 뭐죠? 민법 총칙에는 소멸시효 중단이 되죠. 또 채무자가 이행 지체를 하게 되죠. 이행기가 됐는데 이행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행 지체 효과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소멸시효 중단이라든지 또 이행 지체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바로 채권자 이행 청구와 관계되기도 하겠다. 그죠? 그리고 경계, 상계, 이것도 역시 모든 채권자에게 각각 그 효과가 발생하는 절대적 효력입니다. 만약에 상계할 권리 갖고 있는 채권자가 상계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이때는 다른 연대 채무자가 그 상계할 수 있는 만큼의, 즉 상계권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의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그 부담까지 그것을 상계를 대신할 수 있죠. 다른 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도록 해놨죠. 이 부분은 좀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제가 있어요. 그죠? 면제. 면제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대 채무자의 부담 부분에 한해서 면제를 할 수 있어요. 당사자가. 혼동, 그 다음에 소멸시효, 그 다음에 채권자 지체 등 이런 것들은 여기에 들어간다. 그죠? 절대적 효력. 이렇게요. 이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상대적 효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게요. 절대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채무 내용의 이행에 해당되는 경우가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절대적 효력은 채무 변제와 관계되었어요. 변제. 여기에 관계되는 행위. 이것들은 절대적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채권자가 이행 청구했다. 이것도 들어가겠죠. 이렇게. 나머지는 전부 다 상대적 효과예요. 자기들끼리는. 그죠? 상대적 효과. 상대적 효과는 뭐죠? 결국은 개별적인 효과라는 것이죠. 절대적 효과라는 것은 연대 채무자 전부에게 그 효력이 미치는가, 이런 효과를 보시면 되겠죠. 변제했다 그러면 갑이 변제해버리면 이렇게 한대요. 여기에 갑이라는 사람이 정한테 변제해버리면 을, 병도 이미 변제를 다 한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채권 채무 관계가 종료된다는 것이죠. 또 갑이 3천만 원을 공탁해버렸다는 것은 을, 병이 공탁한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채무 관계가 또 변제와 똑같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요. 또 반대로요. 정 채권자가 갑에게 청구했다, 이행을 청구했다는 것은 을, 병한테 청구한 것과 똑같은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죠. 절대적으로. 이런 의미가 바로 여기에는 절대적 효과다. 이렇게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외에 이런 내용이 아닌 것은 상대적이다. 이렇게 봐요. 상대적인 아주 극소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말이죠. 세 번째, 구상관계 문제입니다. 이 구상관계란 것은 여기엔 연대 채무자 사이에 중 1인이 변제한 경우에요. 그러면 자기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넘는 행위로서 채무를 다 변제해버렸다라고 하면 나머지 연대 채무자에게 그들이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들이 부담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당연히 이 변제한 채무자가 대신 변제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부담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할 수 있겠죠. 그죠? 이 부분에서 바로 구상관계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대 채무자 사이에서의 구상관계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것이 631페이지에 있어요. 자, 먼저 연대 채무에 있어서 부담 부분의 결정은 물론 각자가 여기에요. 갑, 을, 병이 정할 수 있겠죠.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요. 이게 주관적 공동인데 내부적으로 각자 우리 공평하게 1,000만 원씩 부담하기로 하자.
그런데 대외적으로 어떻게 해요? 갑은 3천만 원 변제할 채무, 을은 3천만 원 변제할 채무, 병은 3천만 원 변제할 채무 똑같이 부담하는 거죠.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야, 내가 만약에 3천만 원 부담하면 내가 부담할 부분은 1천만 원인데 나머지 을 너는 내한테 1천만 원 주고 병 너도 내한테 1천만 원 줘. 이렇게 서로 약속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부담 부분이에요. 그죠? 이것을 우리는 부담 부분이라 한다. 이렇게요. 자기들끼리 정할 수 있죠. 물론 법률 규정에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특이하게 해서 정해지는 게 대부분이고요. 만약에 채무자 사이에 부담 부분을 이 부담 부분을 약정에서 정했다면 약정에 의하면 되는데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균분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추정하는 거죠. 그게 우리 법에 아예 돼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갑, 을, 병이 분담분을 정해놨으면 괜찮죠. 예를 들어 이렇게도 정할 수 있죠. 갑은 2천만 원 변제하고 을과 병은 500만 원, 500만 원씩 부담하기로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부담 부분을. 그죠? 그런 약정에서 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갑, 을, 병이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균분한 것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1천만 원, 1천만 원, 1천만 원 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런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하자. 추정하자는 거죠. 이렇게.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갑이 이렇게 부담 부분을 이렇게 나누어서 약속했는데 갑이 만약에 3천만 원 이렇게 변제했다라고 하면 3천만 원 전액을 변제했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요. 자기의 부담 부분을 초과한 부분은 을하고 병한테 이 비율별로 3천만 원. 자, 자기의 부담 부분 빼고 나머지 2천만 원은 을한테 1천만 원 받고 병한테 1천만 원 받으면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 한다? 구상권 행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갑이 만약에 이렇게 3천만 원 다 변제했다면 갑은 을한테 1천만 원을 청구하고 병한테 1천만 원 청구하는 이 관계를 뭐라 하냐? 구상권 관계다. 구상 관계다. 그죠? 이걸 구상권이라고 그래요. 자, 거기에 631페이지에 보면 구상권의 성립과 그 범위라고 돼 있죠. 성립 보면 어느 채무자가 자기의 출제라는 것은 자기의 재산으로 변제하는 것을 말해요. 자기의 출제로 모든 채무자를 위하여, 연대채무자죠. 연대채무자를 위해서 채무 전부를 소멸케 하거나 또는 감속케 했다면 이때는 타인의 채무까지 자기가 변제한 것이 되잖아요. 부담 부분까지. 그죠? 이렇게 해요. 이럴 때 각자에게 구상권이 생긴다. 이렇게 변제해버리면 구상권이 생긴다. 그 범위는 그렇게 해놨죠. 그 범위는 채무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액, 그 다음에 그의 면책된 법정이자, 그 다음 변제 비용, 뭐 이런 등등의 비용들입니다. 이게 결국은 이 변제 여기는 3천만 원 줬다면 3천만 원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구상권 행사해야 되는데 구상권 성립했는데 얘가 1천만 원 안 주면 어떻게 돼요? 1천만 원 안 주면 거기에 대한 이자도 붙여야겠죠. 당연히. 그죠? 그런 내용이다. 변제에 대한 비용 이렇게 다 합쳐서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상권의 제한도 있어요. 이것은 뭐냐? 사전 통지나 사후 통지를 하지 아니한 연대채무자입니다. 사전 통지 이게요. 여기는 만약에 갑이 이렇게 변제할 때 말입니다. 을과 병한테 야 내가 3천만 원 변제할게 라고 하고 변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하냐? 사전 통지 라고 하고, 또요 만약에 사전 통지하고 변제했잖아요. 변제했으면 다시 갑은 뭐예요? 변제한 후에 을과 병한테 내가 3천만 원 다 변제했다 라고 통지해 주라는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사후 통지라고 합니다. 그럼 두 개 다 해야 되냐? 이런 문제 생기죠. 두 개 다 해야 되냐? 그렇지 않죠. 사전 통지했으면 사후 통지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전 통지 안 해서 사후 통지를 했다면 또 문제 안 되고, 그죠?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해라는 거죠. 자, 사전 통지와 사후 통지를 하는 거다.
자, 이게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사전 통지했으면 사후에 별도로 통지할 필요는 없겠죠. 당연히.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이때는요, 일정한 제한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전 통지, 사후 통지에 대한 책무예요. 그러니까 연대 채무자는 사전 통지, 사후 통지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사전 통지를 하지 않으면 만약에 이 사람이 1,000만 원 가지고 이 정하고 1,000만 원 범위 안에서 면책할 수 있는 그러한 사유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의 사유가요, 얘한테 야 3,000만 원 변제할게 하면 얘가 이럴 거 아니에요. 잠깐만, 내가 1,000만 원 을한테 공제시켜볼 수 있으니까 2,000만 원 변제할 수 있으니까 잠깐만 기다려봐,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전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러한 을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전 통지를 하라는 거예요. 또 사후 통지라는 것은 3,000만 원 변제하고 난 뒤에는 통제주라는 것은 뭐예요? 만약 그런 사실을 모르면 을이도 3,000만 원 변제해 볼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관계를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사후 통지 이런 의무를 책무로서 이렇게 인정하는 거죠. 책무. 이렇게요. 그러면 이 이행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 이거죠. 여기에 연대 채무자 1위는 사전 통지 의무나 사후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 법에 정해져 있는 만큼의 불이익을 당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뭐냐? 이 행위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렇게 되겠죠? 사전, 사후 통지 책무를 이것을 불이행하면 구상권 행사할 때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 이렇게 정리해 두세요. 이렇게. 요 정도만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그 안에 있는 내용까지 다 안다는 것은 시험장에서 시험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요. 연대 채무자 어느 1위는 자기의 채무를 채권자한테 이행함에 있어서 변제함에 있어서 사전 이행하기 전에 먼저 통지를 해줘라. 그 다음에 이행하고 난 뒤에는 뭐예요? 사후에라도 통지를 다시 다른 연대 채무자한테 해줘라. 그렇지 않고 사전 통지나 사후 통지를 하지 않았으면 그때는 갑이 을한테, 갑이 병한테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이 제한된다. 제한될 수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셔야겠죠? 자,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32페이지 가볼까요? 상환 무자력자가 있는 경우에 구상권자의 보호 이랬죠. 자, 이 부분은 우리 시험에 한번 낼 수도 있고 옛날에 한번 나오기도 했죠. 자, 무자력자의 부담 부분의 분담이라고 했죠. 예컨대요, 만약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변제를 했다 해요. 3,000만 원 다 변제했는데 변제하고 나서 구상권 행사를 보니까 을이 요 1,000만 원을 변제할 수 없는 이게 무자력자예요. 재산이 없어요, 이 사람이. 을이 무자력이에요. 요 1,000만 원을 낼 수 없더란 거예요. 그럼 1,000만 원 없으면 어떻게 하죠? 요 1,000만 원에 대해서 그러면 병이 2,000만 원 내놔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러니까 이때는 분담 비율로요. 구상권자 갑하고 나머지 연대 채무자 있죠? 이 사람하고 사이에 분담을 하는 것이 옳겠죠? 이 비례해서 나누어 가져야죠. 1,000만 원 부담하니까 1대1로 부담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1,000만 원 어떻게 해요? 얘가 500만 원 부담하고 얘가 500만 원 부담하니까 결국은 구상권 어떻게 돼요? 갑은 병한테 병이 부담할 1,000만 원 하고 여기에 을이 무자력이기 때문에 갑과 병이 분담 비율별로 을의 무자력에 대한 부담 비율 500만 원을 합쳐서 갑은 구상권으로서 1,5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1,500만 원을 갑은 병한테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2,000만 원 아니죠? 그럼 왜 그래요? 이 1,000만 원을 구상권 행사한 사람하고 다른 연대 채무자가
부담 비율별로 이 부담을 나눠야 되니까. 그래서 1,000만 원 부담하는 것은 1대1이니까 2분의 1씩 각각 부담하라는 거죠. 그래서 1,000만 원에 2분의 1이니까 500만 원씩 나누어서 여기 병이 부담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병은 가벽에 구상해 줘야 할 의무가 1,500만 원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 부분을 알아두셔야겠죠. 이렇게. 자, 근데 만약에 말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더 합니다. 자, 이 을이 무자력이라 했어요. 무자력이 돼서 이게 1,000만 원을 못 받게 됐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500만 원을 붙여가지고 1,500만 원을 받게 됐네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있는 병이라는 사람이 정과 잘 알기 때문에 정이요. 여기에 있는 병한테 이렇게 약속해 줬네요. 야, 너희들끼리 뭐 1,000만 원씩 나누어 갖기로 했다며? 분담하기로 했다면서? 그러면 병 너는 연대채무에서 빼줄게. 네 부담 부분만 부담해. 너만. 병 너는 내한테 3,000만 원 변제하지 말고 1,000만 원만 부담해. 이렇게요. 이게 뭐라그러냐? 정으로부터 여기에 있는 병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부담 부분만 이렇게 나누어 빼내서 요 부분만 부담해라.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뭐냐? 이게 연대 면제라 그래요. 정으로부터 연대 채무자가 연대로부터 면제받아 버렸다. 이렇게요. 자, 병은요 1,000만 원 이상 부담받지 않도록 여기에 있는 채권자가 이렇게 면제시켜 줘 버렸네요. 그러면 이 병은요 자기의 부담 비율만큼만 책임을 지면 되겠죠. 요 1,000만 원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뭐예요? 여기에 있는 을이라는 사람이 무자력이기 때문에 자, 정은요 갑으로부터 3,000만 원 다 받았어요. 변제를. 다 받고 나면 정은 자기 채권을 회수했으니까 이 사람은 끝났죠. 끝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그 연대 채무자 병, 이 세 사람 중에 병한테 그 전에 연대를 면제시켜 줬단 말이야. 너가 부담해야 할 1,000만 원까지만 네가 부담하고 있어라. 이렇게 했는데 3,000만 원 다 받았으니 이 사람은 1,000만 원을 변제하면 되는데 이건 더 이상 받을 필요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연대 면제시켜 줬기 때문에 이 무자력자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500만 원씩 나누어서 부담하게 되는 이 500만 원 있죠? 이 500만 원 그러면 갑이 병한테 가서 1,500만 원 내놔라 하면 이 사람은 1,000만 원 넘는 금액을 부담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요 500만 원에 대해서는요. 여기에 있는 연대를 면제시켜 준 여기에 있는 채권자가 500만 원을 부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연대 면제를 해준 채권자가 500만 원을 무자력으로 인하여 다른 연대 채무자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요 500만 원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결국은 갑은요. 병한테는 1,000만 원만 청구해야 되고 나머지 을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병이 부담해야 할 500만 원은 연대 면제를 시켜준 채권자한테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은 병에게 1,000만 원을 청구하고 갑은 정에게 500만 원을 청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 내용을 잘 이해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요 부분이 잘 나와요. 요 부분요. 연대 채무에서 무자력자가 있고 채권자가 그 연대 채무자 중에 어떤 사람을 연대를 면대시켜 주고 싶다. 이런 상태에서 발생되는 요 법 적용. 이것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자, 거기에 있는 기억과 니은 동그라미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부진적 연대 채무라는 게 있죠. 이 부진적 연대 채무라는 것은 원래 연대 채무라는 것은 여기에 이렇게 돼 있죠. 독립한 각각의 별개의 채무다. 그리고 그 채무는 전부 변제해야 할, 전부 지급해야 할 그러한 채무의 내용이다. 그리고 연대 채무자 사이에는 주관적 공동이 존재한다. 당사자끼리 분담할 비율을 정할 수 있고 만약에 분담할 비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주관적 공동이 존재한다. 그런데 말이죠.
뭔가 주관적 공동이 존재할 수 있는데 부진적 연대채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진전 연대채무예요. 그런데 이게 없다는 거예요. 주관적 공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관적 공동이 없다면 이 부진적 연대채무자 사이에는 구상권이 성립할 수 없어요. 주관적 공동이 있기 때문에 구상권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면 주관적 공동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부진적 연대채무의 특성이에요. 그러면 부진적 연대채무에서는 주관적 공동이 없기 때문에 구상권이 생기지 않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이해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진적 연대채무는 말 그대로 연대채무와 똑같으니까 독립된 채권이 전부 변제할 채무를 짊어지는 거예요. 그 부분은 똑같아요. 독립한 채권 관계다. 채무 관계다. 독립적이다. 채권 채무 관계는 3천만 원, 3천만 원, 3천만 원 각자가 부담하는 거다. 독립적자적으로. 그리고 전부 지급할 채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요거는 없다. 이런 뜻이죠. 그 부분에 바로 이게 부진적 연대채무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만 좀 절대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633페이지에요. 보증채무입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을 보증인인 자가 상대방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세겠다 해서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그러면 보증인과 채권자 사이에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그 주채무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자기가 그 채무를 책임지겠다라는 담보를 적용해 준 사람을 보증채무라 그래요. 자, 보죠. 보증채무란 주된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그것을 이행하여야 할 채무를 말한다 했죠. 그러니까 이 보증채무의 그 법적 성질, 즉 특성을 잘 봐두실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독립적이다 했죠. 왜 그러냐면 보증계약을 통해서 채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독립된 채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개의 채무, 그냥 그 내용은 뭐예요? 주채무 내용과 동일하죠. 그러나 발생하는 근거는 독립적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독립적인 것이다. 일단 성립할 때, 그죠? 그 다음에 니은 부종성이 있다. 독립성이 있는데, 그 다음 두 번째 부종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보증채무라는 것은 주채무가 존재할 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주채무 자체가 없다면은 보증채무를 있을 수 없어요. 왜? 주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 채무 내용을 내가 보증인이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게 보증채무거든요. 그러면 주채무 자체가 없다면 이행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증채무가 성립할 수 없죠. 그래서 주채무의 존재, 성립을 전제로 해서만 보증채무가 성립한다는 게 바로 부종성입니다. 즉 반드시 주채무가 있어야만 보증채무가 성립한다. 이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따라서요, 주채무가 무효가 되거나 주채무가 취소돼 버리면 당연히 보증채무도 무효가 되고 취소되는 효과가 그대로 영향을 받아야 되겠죠. 이게 뭐예요? 성립상의 부종성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주채무가 성립해야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야 보증채무가 성립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 보증채무는요, 주채무 내용과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거잖아요. 주채무 이행되는 이게 안 될 때 이 내용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이지 그보다 더 많은 책임을 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만약에 네 번째 줄입니다. 니은의 네 번째 줄.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하다, 더 무겁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이때는요, 주채무 한도로 감축합니다. 주채무의 그 채무 내용대로 줄어들어요. 그래야 되겠죠. 이게요. 이게 부종성 때문에 그래요. 자, 요 내용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수반성. 이 수반성이라는 의미가 뭐냐? 주채무가 다른 데로 넘어가면, 이전이 되면, 다른 말 하면, 주채무 이전되는 게 채권이 이전되면, 채권 이전되는 순간에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돼야겠죠? 이게. 자, 이런 내용을 갖고 있다. 갑이 얼로부터 예컨대 1,000만 원 돈을 빌렸다라고 해보세요. 채무, 여기에 채권. 그래서 이게
병이라 사람이 을하고 약속을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을과 채권자 을과 이 사람이 보증 쓰겠다라고 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 1,000만 원을 갑이 이행 안 하면, 변제 안 하면 내가 책임질게라고 보증계약을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병과 을 사이의 보증계약이에요. 그래서 보증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예요? 여기에 있는 보증인과 채권자예요. 자, 이때 여기에 이 보증인에게는 보증 채무가 생기는데 이 채무의 성격은 어떤 거냐? 첫 번째, 독립적으로 발생하죠. 독립성이 있다. 뭐냐? 보증계약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독자적으로 생긴다. 독립성. 이런 것이고, 두 번째는요, 이 보증채무가 성립하려고 그러면 주채무, 이게 주채무네요. 주채무가 성립돼 있어야 된다. 이게 뭐예요? 부종성이에요. 이 부종성은 성립상의 부종성과 그 내용상의 부종성이 있어요. 그렇죠? 반드시 성립해야 된다. 그리고 무거울 수 없다. 이 범위를 넘지 않는다. 얘는 2천만 원 줄게.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만약에 2천만 원 약속하더라도 1,000만 원으로 감축된다라는 것이다. 그 다음 세 번째, 수반성이 있어요. 수반성의 의미는 여기에 있는 을이라는 사람이 갑에 대해서 1,000만 원 받을 수 있는 채권 있죠? 이 채권, 1,000만 원 채권을 만약에 정이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양도했다 해보세요. 여기에 1,000만 원 채권, 주채권입니다. 주채권을 이렇게 양도했다. 채권 양도. 그럼 여기에 채권이 와 있겠죠? 채권. 이렇게 넘어오면 여기에 있는 이 채무에 대해서 이렇게 성립시켜 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도 이 채권에도 이 보증채무 관계가 이렇게 존재하겠죠. 이렇게 뭐예요? 수반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가 수반성입니다. 그 다음에 리얼이에요. 네 번째. 우리 보증채무는 채권자가요, 반드시 채무자한테 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타진해보고, 청구해보고, 그 다음 재산도 찾아보고, 없으면 그때 가서 병보증인한테 가서 보증채무 내용들을 이행하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뭐냐? 이걸 보충성이라고 그래요. 즉, 주채무자에게 먼저 이행을 청구하고, 그 다음에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집행을 한 다음에, 그래도 보충적으로 부족하면 보증인한테 보증채무를 이행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걸 보충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이 우리 보충성의 우리 민법상 근거는 바로 만약에 을이 채권자가 주채무자 갑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하지도 않고 바로 보증인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라고 청구해 오면 이 보증인은 먼저 주채무자 갑에게 이행을 청구해라. 그런 다음에 내한테 와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걸 뭐냐? 최고의 항변권이라고 해요. 즉, 주채무자한테 이행 청구를 하지 않고서는 내한테 와서 돈 달라고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최고의 항변권이에요. 그런데 최고하고 그냥 최고만 해놓고는 바로 보증인한테 야, 너 집행한다니까 빨리 내놔 이렇게 하면요, 이때는 또 보증인은요, 야, 채무자 재산이 있어. 그러니까 채무자한테 먼저 재산을, 주채무자의 재산을 먼저 집행해. 걔의 재산부터 먼저 받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뭐냐? 검색의 항변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최고 검색을 가지고서요, 항변할 수 있다는 이 권리가 바로 보증인에게, 보증채무는 주채무가 이행될 수 없는 상황일 때 보증채무가 책임을 지는 거다.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보충성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의 성격이 보증채무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독립성, 두 번째 부종성, 세 번째 수반성, 네 번째 보충성. 이 네 가지요.
요 네 가지는 꼭 좀 기억을 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의미도 좀 알아두셔야겠죠. 그래서 보충성이라는 것은 보통 2차적 채무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주채무가 이행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됐을 때 그때 책임을 지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통요. 보통 채무와 연대 채무 차이가 봐 여기에 있어요. 연대 보증하고 차이가 연대 보증에서는요. 보충성인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라는 이 권리가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있는데 그렇죠? 여기는 없어요. 이게 존재하잖아요. 이런 면에서 그러나 연대 보증도 보증 채무니까 독립성이요, 부종성이요, 수반성은 존재해요. 이렇게요. 자, 이 부분만 조심해. 그래서 보충성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증채무의 성립은 기본적으로 보증채무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보증계약을 하면 되죠. 다만 우리 여기에 편무무상이다 했는데 여기에 낙성계약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법에요. 요식행위로 하고 있어요. 서면으로 정해라 이렇게 해놨거든요. 자, 이것을 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기다가 메모를 하나 해주세요. 자, 이렇게 메모를 합니다. 보증채무의 성립과 관련해서요. 자, 보증인과 채권자 사이에 이렇게 보증계약을 하면 됩니다. 자, 이때 보증계약 할 때요. 여기에 메모합니다. 우리 법 428조의 2 이 조항에서요. 보증한다는 보증인의 의사가요.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가 돼야 돼요. 서면으로. 그러니까 보증인의 기명 날인이나 또는 서명을 통해서 서면으로 나타나야 돼요. 서면으로. 요식행위가 되어버렸죠. 자, 요 부분을 메모해 두셔야 돼요. 요 법 조문 때문에 그래요. 요 법 조문 때문에. 자, 내가 보증 쓰겠다라는 이 의사표시 있죠? 이 의사표시가 서면상으로 서면에 종이에다가 자기의 의사가 분명히 드러나 있어야 된다. 그죠? 그리고 거기에 기명날인이나 또는 서명해라. 기명날인은 명판을 가지고 이게 도장 찍어도 되는 거죠. 명판으로 도장 찍고 그 다음에 자기의 인장을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명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필로 이렇게 쓰는 걸 말해요. 그죠? 자기 이름을. 그죠? 이걸 서명이라고 그래요. 서명할 때는 날인이 필요 없죠. 자기 스스로 자기 이름을 쓰는 거니까. 그래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서면에서 나타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요식행위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네요. 그죠? 이 내용. 만약에 보증인이 말이죠. 보증의 의사가 뭐 SNS라든지 인터넷에 이메일로 이게 주고받을 때요. 이런 것은 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효력이 없어요. 그만큼 보증인의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도록 해달라 이 말이죠. 법을 이렇게 교체했어요.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이게 변경된 법 조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교재에 지금 안 들어있죠. 이 부분을 정리해 둔다. 보증계약은 요식계약이다. 보증계약은 요식계약이다. 낙성계약이 아니라 요식계약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 나머지 내용들은 이렇게 쭉 봐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근보증의 경우도 있는데요. 거기에 근보증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법 428조의 3에서 금보증에 관한 규정을 또 정리해 놨거든요. 여기 있어요. 금보증에 관해서도 정리해 놨어요. 자,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것도 지금 최근 개정된, 민법 개정된 규정입니다. 이것도 알아두셔야겠어요. 금보증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쓰는 거죠. 이때 보증은요, 반드시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됩니다. 여기에 반드시 요 규정에서요. 요 한 개는 꼭 알아두세요. 채무의 최고액을 반드시 서면으로 정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요게 금보증입니다. 그러니까 금보증은 증감 변동할 수 있는 주채무에 대하여 증감 변동, 우리가 불특정, 불확정되어 있는 주채무를 내가 보증 쓸게 나중에 결정될 때 결산기에 결산 딱 정해질 때 그 주채무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 줄게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때 반드시 정해야 될 게 금보증 계약을 할 때 정해야 될 게 있다 이거죠. 그게 뭐냐? 채무의 최고액, 주채무. 그러면 좋다. 나중에 확정됐을 때 내가 5억까지는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의사표시가 명백히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을 뭐로 해야 된다고? 서면으로 나타내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도요. 서면으로. 자, 이것도 역시 중요하네요. 그죠? 요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서면으로 돼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효예요, 무효. 보증계약 자체가 무효예요. 이것도 요식행위죠. 서면 나타내라. 이것도 요식행위죠. 이것도 요식행위예요. 이것도 요식행위. 서면 나타나야 되는 거야. 반드시. 금액을 딱 정해가지고 야, 내가 얼마까지 내가 주채무 얼마까지 내가 책임진다. 라고 그 의사가 분명히 서면 나타났을 때만 인정한다.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하냐? 무효예요. 금보증계약 자체가 무효예요. 이렇게. 자, 요 부분을 꼭 알아두십시다. 우리가 법 조문 바뀌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조문이 바로 보증계약에서는, 보증채무에서는 요 두 가지입니다. 요 두 가지 꼭 정리를 해둡니다. 두 가지.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보증채무의 내용부터 차근차근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증채무 요 바뀌었는 거 두 가지 꼭 정리를 해둡니다. 또 두 가지. 최근 민법이 개정돼 가지고 들어가는 거니까 첨부합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계속 보증채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